이렇게 해서 대체로 동양에서 가르치는 것을 간략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자가 하나 남았네요. 저는 이 관자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관자라는 거는 철저한 현실인식에 기초를 해서 조직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는 지도력입니다.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여기다 인용을 해놨는데 이게 창능실 즉지예절, 의식적 즉지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고가 넘치고 탄탄하면은 즉 예절을 알고 의식이 족하면은 영역을 안다. 이런 것에 기초해서 조직을 운영하는 지도력인 것이죠. 이걸 가만히 보면은 이게 무슨 뜻인 거라면요. 이 부족함을 어떻게 하면 채워주느냐. 그 채워주는 것이 리더의 본질적인 의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관자를, 이 제자백과 관자를 유가에서는 유가의 비조라고 그러고 법가에서는 법가의 시조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 한비자나 상황의 법가하고 비교해 보면은 이 관자의 법가는 것은 백성을 채워주는 그런 법가고 한비자나 이쪽은 백성을 이렇게 억누르면서 실행하는 그런 법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이래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자처럼 그렇게 정책을 해서 성공을 하려고 그러면은 이 세상 사는 물리에 통달을 해야 돼요. 너무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하면은 백성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와갖고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렇게 된다. 이것을 환하게 깨뜨리고 있어야 이런 리더십이 통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즉지 영역 이 말도 다스리는 사람, 리더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이 법을 잘 지키고 어떤 것이 영광스럽고 어떤 것이 욕된 것을 알아야 제도를 펴든가 정책을 실시하든가 정치를 하기가 좋다는 겁니다. 너무 가난해가지고 어떤 것이 욕되고 어떤 것이 영광스럽고 그걸 모르면은 다스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관자 이야기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관자를 자세히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너무 놀랍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서도 배우는 게 전부 서구에서 개발된 근대 경제학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관자가 기원전 7세기에 활동한 인물인데 이 관자라는 책에 보면은 근대 경제학 이론들이 다 들어있어요. 역사학자들만 공부를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제학자들도 우리 동양의 전통적인 지혜에 대해서는 아주 무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시장의 기능을 훤히 알고 있어요. 시장에서 물가가 어떻게 되고 부족한 물가가 어떻게 유통이 되고 그 다음에 빈민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새 복지국가보다 훨씬 낫습니다. 8종류의 관료를 두어가지고 관료들이 정기적으로 분기마다 가서 확인해 가면서 복지정책을 실행을 합니다. 그 책이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는 국제무역, 요새 자유무역주의 아닙니까? 그죠? 국제무역도 한 이론도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제무역 중에서 비교의 이론도 다 나와요, 거기에. 뿐만 아니라 유효수요 창출도 다 알고 있어요, 관자는. 또 재정, 통화, 분업, 식문제 대표, 상생경제, 자본주의 최고 모순이라는 또 지향하는 바는 상생경제도 실천할 줄 알고 다 압니다. 여기 하나 너무 강의가 재미가 없을 것 같으니까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요. 유효수요에 관한 하나만 이야기를 하면은 춘추 시대니까 관자가 살고 있을 때는 주나라 왕실이 이제 쇠퇴를 해가지고 제후들이 세금을 잘 안 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나라 왕실은 가난해지요. 마른 천자인데. 그래 황공이 묻습니다. 이 왕실이 가난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러니까 이 관자가 대답을 하죠. 금년에 천자가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는 회수하고 장강인갑주다. 거기에서 나는 청묘라는 풀이 있는데 그 풀을 갖다가 반드시 들고 와서 바쳐야 제사에 참여를 시켜 줍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청묘가 저기 막 나는 게 아니고 일정한 지역에서만 나는가 봐요. 그래서 그 청묘 값이 그냥 엄청나게 높아져 버립니다. 각 제후들이 사가지고 와야 되니까. 그래갖고 그 청묘를 다 팔고 그 돈을 이제 그 청묘를 들고 와서 이제 그 제후들은
제사에 참석하고, 그리고 거둬들인 돈을 이제 주나라 황실에 갖다 바치는 거죠. 제나라에서, 황궁이 있던 곳이 제나라인데, 그러니까 주나라에서 7년 동안 제후들로부터 세금을 안 거둬도 살림을 할 수가 있더라. 그러니까 뭐예요? 구매력이 있는 수요를 창출할 줄 알았던 것이죠. 그게 바로 유효소라는 거죠. 천재입니다, 천재. 그러니까 세상 사는 물리 확 도 같은 사람이에요. 관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이 양반의 지도력은 철저한 현실에 기초로 해서 반드시 성과를 내는 지도력입니다. 성과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무원들 교육시킬 때 이게 관자를 철저하게 교육시켜야 되는데 사실은 잘 교육을 안 시키는데 저한테 부탁하면 교육을 잘 시켜줄 건데 불행히도 말 많다고 안 불러줍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이게 보면은 결국 관자의 경우에는 이런 특징이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게 관자가 일종의 통합적, 아주 전적 지도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모든 분야를 다 잘할 수 있는 통합적 지도력의 기본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인데 이 관자에서도 핵심적인 것이 빠져 있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지도력의 핵심은 성과를 내는 것이지만은 성과를 낸 그 바탕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면은 신뢰입니다. 구성 간에. 위가 아래를 믿고 아래가 위를 신뢰하고 전후 좌우로 신뢰를 하고 이런 조직에서는 엄청난 성과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 신뢰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것이 좀 빠져있다 이런 거고, 특히 통합적 지도력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잘해서 정말 필요한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지도자를 한 사람 들라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역사에서는, 조선 역사에서는 충무공입니다. 충무공 이순신입니다. 난중일기를 줄을 쫙쫙 꺼갖고 노트 딱 해가면서 읽어보면은 지도자로서 갖춰야 될 모든 덕목과 그 덕목을 스스로 실천을 해서 전투에 승리하는 성과를 내고 그 근처에 사는 백성들을 먹여 살리고 하는 지도자입니다. 충무공이. 그래서 아주 완벽한 지도자, 통합적 리더십을 가진 지도자죠. 그런데 이제 그 밑바닥에는 그 신뢰가 깔려 있어요. 그런데 관자의 경우에는 신뢰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별로 찾아볼 수 없었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 그 서양의 지도력 이론은 이렇게 하면 대체로 20세기 초에 프라데릭 테일러라는 사람이 그 사이언티픽 매니지먼트, 과학적 관리법이라는 것을 제창을 했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목표를 딱 설정해서 요거 해라.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를 딱 부여해주고 1년이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성과를 딱 평가해서 잘했으면 보너스도 주고 승진도 시켜주고 못했으면 쫓아내고 감봉은 별로 안 합니다만은도 요 과정입니다. 이게 이제 관리 순환 과정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이 관점에서 그 성과를 달성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모든 게 여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지도자가. 특히 이제 기업에서 개발된 건데 이거는 정부 조직에, 공공조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공조직에서도 다만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공조직과 사조직의 다를 따름이죠. 다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건데 그런데 이 조직, 이 이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뭡니까 이게 구성원을 큰 조직의 하나의 부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부품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X 이론, Y 이론 이런 게 있습니다. 조직 이론에서. 사람이 원래 날 때부터 가만히 둬도 지 혼자 일 잘하느냐? 아니다. 조지고, 규제를 하고, 닥달을 하고, 목표를 주고, 이래야 열심히 일한다. 라고 사람을 보는 거예요. 내버려두면은 제대로 일 안 한다. 보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는 기본적으로 분업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이 분업이 이익으로 작용하는 동안에는 이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을 해요. 지도력이. 그런데 분업이 항상 이익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폐해로 작용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즘은 많은 일들이 분업해갖고는 잘 안 돼요. 오히려 통합을 해야 이익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게 잘 안 맞아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소통이 굉장히 부족하게 됩니다. 시킨 일만 딱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이야기가 되는 거라니 소통이 부족하다? 내가 왜 일을 하느냐? 하고 똑똑한 사람한테는 잘난 놈한테는 똑똑한 사람한테는 전혀 통하지 않는 이론이 되어버리는 이게 똑똑한 사람, 유능한 사람한테는 그런 이론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다가 이제 뭐 에브라임 매슬로우 욕구 5단계설 거기서 이야기하면은 이런 리더십 하에서는 구성원의 자아 실현 욕구가 전혀 충족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과학적 관리법 이후에 나온 리더십 이론들은 전부 다 방금 이야기한 이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이론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경우에도 서양에서 나온 이론, 지금 대학 교재에서 가르치는 그 관련된 이론 중에서는 통합적인 것은 없어요. 그 기본을 가르치는 없고 어느 한 측면만 강조하는 그런 이론으로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상황을 중시하는 관점,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 여기에서 성과는 제가 곱하기로 표현하는데 자질 곱하기 노력 곱하기 열정입니다. 그래야 성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리더 입장에서는 지 밑에, 지 구성원에 일 잘하고 똑똑하고 열심히 하고 열정이 넘치는 사람을 데려다 써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자질이 더 향상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더 열정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도 필요하고요. 다만 이것들이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진답니다. 상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경기가 호황일 때는 조금 대충 해도 성과가 이익이 많이 나지 않아요. 그죠? 경기가 나쁠 때는 죽으라고 해도 성과가 잘 안 나는 이런 거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미래를 설정할 것인가. 그리고 이 각 요소의 자질, 노력, 열정의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지도자를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경우에 대학에서 가르치고 현실에 교육시키고 하는 것은 보면은 대체로 그 방금 이야기했던 그걸 향상시키는 건데, 이 경우에 이제 특히 중점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은 도대체 성공한 지도자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이 가르칩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보면 소통을 잘하더라, 전문성이 있더라, 혁신을 잘하더라, 시장 개척을 잘하더라, 이런 그 특성들을 찾아내는 그런 것을 가지고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의 과거 성과,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조직의 장으로 선정을 하게 되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참여정부 때 그 정부 산하기관, 공기업들이 있잖아요. 사장들 내려보낼 때 저 조직은 지금 새로운 일을 발굴해야 된다. 그럼 아주 창의적인 특징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찾아서 사장으로 내려보내고, 저것들은 요새 엉망진창이 저희끼리 죽으라고 싸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러면 통합을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내려다 보내고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걸 잘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야기를 낙하산이라고 그러잖아요. 억울하죠. 그 제가 장관할 때도 저 밑에도 특히 해양수산부 같은 경우는 산하기관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퇴직한 공무원들이 가는 경우가 많은데 공무원을 내려보낼 때도 저기 지금 요새 뭐가 문제지 하고 거기에 맞춰서 맞는 사람들을 내려보내지 아무나 내려보내고 그러진 않습니다. 제 경우는 그렇게 했어요. 그런 것들은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것이 기업 조직 같은 경우는 조금 덜 하긴 한데 공조직 같은 경우에는 성과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성과를.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거예요? 아까 국민의 행복, 여론조사하고 성과 측정한다. 그 여론하고 민심하고는 다르거든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민심을 측정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여론이 바로 민심이다.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전부는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과를 측정하기가 굉장히 나쁘다. 통일에 과연 가까워졌느냐? 우리가 통일해야 된다는 목표를 정했을 때 통일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걸 어떻게 측정을 해요? 작년, 재작년처럼 남북이 이래 모여서 화해 부리기로 하면은 통일에 가깝겠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표변해가지고 완전히 무로 돌아가 버리는 이런 것도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네요.